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 씨 대타로 나왔습니다. 3프로TV 매불쇼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왕치 보유자 오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리기에 저희 거침없는 녀석들이 모였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녀석들! 웃지 마시고 협조해 주세요. 너무 올드한 패션 아닙니까? KBS 1라디오입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원래 KBS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보수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렇게 거문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전민기 씨는 네. 이걸 보면서도 전전긍긍 하실 겁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는 네. 이 방송이 KBS 1라디오 지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냥 저 일요일 저녁에 나간다면서요. 네네네. 조금 섭섭합니다. 왜요? 라이브인 줄 아셨다고요? 라이브인 줄 알았어요. 오. 지금 이 프라임 타임에게 나간다고요?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얼마나 더 들어와야 우리는 프라임타임 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한 10년 정도는 더 해야. 근데 그게 있어요. 네. 우리 PD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KBS 1라디오에 한번 편성이 되면은 편성이 되기가 힘들지. 한번 네. 편성이 되면 쭉 간다고. 썬킴님의 모든 머리가 다 백발이 될 때까지. 다 빠져도 괜찮아. 좋습니다. 오늘 KBS 1라디오 정말 네.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대타이긴 하지만요. 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KBS 그리고 KBS 1라디오는 네. 저의 너무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친정 같은 곳이에요. 왜요? 어떤 왜냐면 부분이? 제가 맨 처음 방송 시작할 때 KBS 퀴즈 대한민국 퀴즈 1대100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우승하셨죠? 거기서 우승했죠. 그렇지. 대박. 그래서 이제 거기서 KBS 돈 잔뜩 받아다가 네. 뭐 놀러 다니고 별짓 다 하고. 근데 네. 이건 저희가 쓴 원고가 아니라 작가님이 쓴 원고상에 나와 있는데 네. 그걸 읽어드리면 네? 정영진 씨는 KBS 1라디오와는 안 맞는 느낌이라고 원고에 나왔어요. 동의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네. 원조 빅데이터 전문가신데. 그렇지.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네. KBS에 지금도 아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초창기 창업 멤버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지금 자신을 밀고 있는 전민기 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대로서. 그 친구도 그 친구 보자. 저랑 같은 네. 계열이죠. 네. 정통 계열은 아니고 약간 4차로. 네. 그래도 뭐 충분히 시청자들, 청취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아마 쏙쏙 잘 전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 가르쳤거든요, 제가. 친정같이 네. KBS에 오랜만에 오신 정영진 씨의 활약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못지않은 아주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여가부 폐지까지 인수위의 권한과 한계를 둘러싸고 아주 궁금한 게 저는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인수위는 언제부터 생긴 거고 다른 나라는 또 어떤 방식으로 권력 이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네. 오윤혜 씨한테 앞으로 우리 작가님들이 네. 3줄 이상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줄, 5줄 하니까 나 너무 잘하는 나 이금희 아나운서님 너무 같지 않아요? 힘들어하네. 아니 들켰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라디오 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오윤혜님 지금 애드립인 줄 아세요 지금? 원고 읽고 있는 거네 지금. 야, 읽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해. 인수위 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자, 이번 주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된 네.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났고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도 뒤집힌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정프로님의 한 말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의 의뢰로 21일부터 3월 21일부터 25일 그러니까 네. 닷새간이죠. 네. 전국 18세 이상 2,512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28일 발표가 됐는데 네. 물론 이제 지금 방송 시점보다는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만 좀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네. 취임 후에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6%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49.6%.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아, 네. 원래 당선 이후 직후에는 80~90%씩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례적으로 하여튼 적게 나온 것 일단은 같아요. 굉장히 높이 치고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처음에는. 근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도 어떻게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봤는데 네. 지난 조사가 이제 42.7% 나왔는데 이번에 46.7%. 그러니까 올랐네? 4% 포인트가 높아졌거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50.7%니까 한 3.5% 내린. 그러니까 그냥 쉽게만 얘기하면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더 올라가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 평가는 조금 내려온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게 문 대통령은 임기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그렇죠. 보통 뭐 레임덕이나 해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다고 네.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레임덕이 그 지지율 측면을 봤을 때 레임덕이 없었던 대통령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조금 다양하고 이런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와대 정말로 잘 몰라서 그런데도 원고에 쓰여 있네. 네, 지금. 맞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도 써주지 않으면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근데 요거는 네. 그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네. 짚고 가야 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왜 현재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사람보다 더 지지율 혹은 뭐 긍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썬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오윤혜 씨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런 현상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네. 다만 미국에선 전 선례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때도 음. 사실 보통 이제 미국도 다 대통령 누구 당선되면 초반에 이제 좀 지지율이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당선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을 도저히 나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그 전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심리가 좀 있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지나치게 이번에는 적은 표차로 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 선거 결과에 좀 승복하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승복은 하는 거지만 네. 심리적 승복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아마 꽤 많이 현재 존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일단 다음 권력을 승계는 하겠지만 인정은 못하겠다. 아직까지는. 마음으로는 인정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갈등이 뭐 어쨌든 좀 심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뭐 젠더 갈등이든 뭐 세대 갈등이든 여러 갈등들이 좀 심해진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의 심화도 역시 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러면 네. 이게 심리적으로는 인정 못하겠다가 이제 6월까지 갈 경우에는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보통은 이제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선거에서는 그 대선의 심리가 쭉 같이 유지가 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 이제 6월 1일이니까 네. 불과 한 2달 거의 이제 그 정도 남은 거 2달 아닙니까? 정도 남았어요. 지금. 예. 그러면 사실 조금 어쩌면 지금 현재 당선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역시 거물은 다르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전민기 팀장 있을 때는 와는 결이 달라요. 민기 오빠. 프로가 우리 영진 씨가 나온 이후 이거 딱 들으시면 편집 그 편성팀에서 이거 바로 주중 간다니까 이거.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페이지. 네. 청와대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그리고 점 찍고 소상공인 콤마. 서상공인 방역 지원금 문제까지 왜 문재인 정부에게 해결의 키를 넘기는 건지 5월 10일에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하면 되는 게 아닌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랑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문제가 이렇게 지금 급박한 문제고 그리고 빨리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지금 용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도 민생에 힘을 더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전 정부에서 혹은 뭐 지금 현재 있는 정부에서 우리를 발목 잡을 게 아니라 빨리 도와줘야 된다.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건데 네. 지금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방역지원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전 문제 같은 것들도 당신들이 정권 잡고 하면 되는데 왜 그 부담을 지금 이 정부에게 떠넘기려고 하느냐. 이런 거는 양측 입장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결자 해지란 말도 나오긴 나오는데 저번에 한번 다룬 것 같이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의 유일한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부탁은 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지금 이 방송 나가는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대통령 인수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인수위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인수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정을 비전 밝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무위원, 뭐 장관들 이제 임명, 그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거고 세 번째는 취임식 준비 이 정도예요. 그 이외는 현 신구 정권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약간 마찰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도와주면 땡큐고 그렇죠, 네. 안 해줘도 뭐라고는 못 하는데 네. 대신 이제 잘 안 도와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아마 안 도와준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는 새 정부가 어쨌든 이제 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넘어갈지 아니면 안 도와준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액션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죠. 예, 조금 이제 걱정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뭐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요. 두 남자의 아주 냉철한 아니 토론. 전민기 팀장님 있을 때도 두 남자였어요. 그랬어요? 왜 나는 한 남자 같은 느낌이 들지? 죄송합니다. 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여성가족부 폐지도 인수위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는 정령군이 아니다. 그러면 인수위가 결정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이 여가부 폐지 같은 거 인수위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여가부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 프로께서 할 말이 있으시죠? 인수위의 권한은 어디까지? 한 2시간 편성해야 돼 이거. 네. 사실 뭐 많이 이제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 새로 당선된 사람이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그 해당 조직을 좀 뭐 일을 좀 분산시킨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거야 이제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예 그 부처 자체를 없애고. 예,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 다만 이제 이것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새 정부가 뭐 표차가 적건 크건 간에 당선은 됐고 새 정부의 당선자가 있고 새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도와주는 것 혹은 뭐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 건 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새 정부는 또 책임을 지는 거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 쪽으로 국민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도와줘서 그렇게 했는데 전 국민들 혹은 뭐 다수의 국민들이 저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 시대 역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사실은 그 표로서 또 다른 선거나 이런 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못하게만 만약에 한다는 거는 그들에게도 어쩌면 핑계거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로 뽑혀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야당이 발목 잡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어떤 국민들의 선택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협조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들 몇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새 정부가 하려는 의지에 대해 협조는 해주고 대신 그 심판을 한번 국민들께 받아라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그래요? 나쁜 말이에요 지금? 나는 뭐 확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 이게 그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조직법이라고 하는데 정부 조직법을 다 이제 한 번씩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야당이 되는 측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협조를 해줘서 새 정부에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법을 이제 바꿀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역대 정권들은 뭘 했냐면 이 부처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요? 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왜 바꾸는 거야? 그거 왜 하는 그것 때문에 거야?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 명패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것도 수억 든다. 근데 결국은 다 손을 들어줬어 새 정권. 또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또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질 거는 새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녹화하는 이 시점에 그 이제 여성가족
가족부 이제 폐지 문제를 네. 약간 절충안이 나왔긴 나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미래 가족부로 만들자. 네네네. 아.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 가족부라고 해서 여성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 음. 가정, 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탈북자, 그쵸, 그쵸. 청소년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들이 있는데 그럼 이 업무는 누가 어떤 부서가 또 함께 되냐? 차라리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역할을 이제 인수인계하자라는 또 대안이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 네. 행정부가 폐지될 수 있는 건가요? 인수위가 결정을 하면? 행정부? 행정부 아니야, 폐지하면 행정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깜짝이야. 아니 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을 네. 이 인수위가 어떤 입법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폐지할 수 동의 있는 없이면 안 되죠. 안 돼. 국회 네. 동의, 국회에서 통과해야 된다니까. 정부 그렇죠. 이거는 조직법을. 인수위가 결정한다고 해서 폐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여성가족부가.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은 결국 이제 국회가 해야 될 몫인데 네. 저는 이제 어떤 부처에도 이제 공통된 얘기지만 미래 짜지만 안 썼으면 좋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 예, 그 미래창조과학부도 그렇고 미래 지금 뭐 가족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제 새로 정부가 됐고 어떤 뭐 부처들이 있는데 당연히 현재부터 미래까지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만 심판하고 있는 부가 어디 있어? 당연히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네. 꼭 붙일 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새로워 보이니까. 현재 가족부보단 낫잖아. 그냥 가족부. 과거 가족부. 가족부는 자, 아니 네. 지금 요즘에 특히 현 정부랑 인수위원회 간의 충돌이 좀 잦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뉴스에서 본 게 하는 총재를 이게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윤 당선인 측과 얘기가 된 거다라고 네. 했는데 또 윤 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약간 충돌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전 정권에서도 이랬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전 정권 전에 그 하는 총재 얘기는 조금 네.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 근데 저는 네.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그냥 인수위에서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네. 그 말 듣고 한 건데 합의가 됐다. 네. 합의가 되었다. 근데 인수위에서는 나는 그냥 10분 전에 발표 10분 전에 그 사람 어떻냐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죠. 이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둘 중에 한 분은 분명히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이거나 그렇죠. 둘 다 진실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런 기관장들 그래서 나오는 게 기관장들이랑 네. 대통령 임기를 딱 맞추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임명권은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쭉 같이 일할 사람은 새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기를 맞추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이상한 점에서 어떤 그러니까 거를 제가 이상했던 거는 네. 이런 경우에 대체로 누군가가 음. 그 중간에서 자기 정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네, 그러니까 말을 여기에 전할 때랑 또 자기 누구에게 전할 때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높여 인정받으려고 그런 하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가족 오락관 정치라고 해요. 말 릴레이. 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달리 전달되는 거. 가족 그 오락관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의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이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 정프로님. 저는 실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고. 달리 전달되는 거지.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마 야욕에. 청와대와 인수위 쪽 사이에서 말을 전달하면서 자기 정치를 한 것 같다. KBS 특종일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프로는? 이거를 얘기하면 저는 더 이상 방송. 어차피 모르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 수도 있지 왜? 다 틀려. 사실 몰라. 근데 후보랄까 아니면 용의자랄까 용의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은 아마 네. 점점점점. 네.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이런 이렇게 권력 이양에 대해서는 뭔가 계속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충돌이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권력을 잡았어. 얼마나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니면 또 그쵸. 의기양양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인수위 내에서도 막 서로 또 공 가지고 나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전 정부 혹은 뭐 이제 임기가 이제 다해가는 정부에서는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게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새로 이제 들어올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거 막 이것저것 막 요구를 할 테고 또 기존 어떤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쪽에서는 우리 마무리하던 거 하던 것들은 또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충돌들은 뭐 매번 거의 있는데 이제 대체로는 그래도 미래 권력, 새로 생기는 권력에게는 대체로 이제 다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네. 예. 그럼 과거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전의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권력 이양을 했는지 우리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전에 권력 이양은 네. 전쟁이죠.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87년도 우리 87년 체제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정착이 됐는데 네.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을 사례를 이제 모방을 한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963년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처음으로 이제 법령이 제정이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 자체가 과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게 뭐냐면 뭐죠?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권력을 인수하면 이 정권 망한다라는 아,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 최대한 백악관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는데 이게 그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네. 케네디 잘생겼잖아요. 그 앞에 이름 뭐예요? 존 F 케네디. 이야! KBS 1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이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약간 어떤 구조였냐면은 그런 징크스 때문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이제 물러갈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억지로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힘든 직업이다 이것이. 아, 네. 근데 저기 도망가고 징크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이제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 네. 자기 돈, 케네디 집안은 굉장히 부자예요. 오. 그래서 자기 돈 30만 달러를 그때 써서 개인 돈을 한 3억 5천 정도를 지금 3억 5천보다 훨씬 큰 돈이죠. 훨씬 큰 돈이죠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인커밍 대통령이 자기 사비를 쓰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자라고 해서 1963년도에 딱 인수위원회법이라는 걸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카피를 한 거예요 지금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이제 정권 바뀔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 바뀔 때라고 치더라도 이제 아빠에서 아들로 바뀌는 건데도 대체로 아빠 때 사람들 막 다 뭐가 날린 경우들도 꽤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정프로 정말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뭡니까? 뭐 그럼 나쁜 포인트냐고? 아, 네, 정확하다고 하니까 우리 정프로. 네네. 네. 그러면 해보세요. 당신 정프로는 네, 아니잖아요. keep going. 네. 영어 쓰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조선 시대나 뭐 네. 왕조 시대 때 네. 이제 왕이 바뀌잖아요. 그럼 왕이 바뀔 때도 이제 그 정권 인수위원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인조 반정이라든지 반정, 중종 반정 등 네. 반정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엄청난 이 정권 인수위원회가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왕조가 바뀌었을 경우에 뭐 공양왕, 고려의 마지막 왕을 날려버리고 이제 이성계가 역성혁명, 그러니까 왕씨에서 이씨로 바꾸는 역성혁명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네. 모든 이 반정과 쿠데타를 봤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요? 하나는 뭐냐면 전 정권의 임무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쿠데타가 있고 싸그리 다 날려버리고 내 사람으로 다 심어버리는 쿠데타와 반정이 있어요. 네.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을 때 뭘 했냐면 이전에 왕씨 밑에서 일했던 관리들을 거의 그대로 등용을 했어요. 우리가 이건 뭐 역사적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하지 중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 군정을 운영하면서 네. 친일파들을 그대로 쓴 거와 똑같이 네. 이성계는 구고려 정권의 사람을 그대로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간다고 해서. 근데 이거와 정반대 케이스가 뭐였냐면 우리 정프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인조 반정 있잖아요. 네. 인조인간 로버트 마징가제트 아니에요? 봐봐. 이런 식의 힘들어요. KBS 1위라며 여기. 그러니까 KBS 1위라며. 아니 KBS 빨리 넘어가. 알았어. keep going. 네. 인조 반정은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연산군 날려버리고 네. 이제 이제 능량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런데 구 정권 그러니까 광해군이 미안하다. 광해군을 날려버리고 이제 인조가 집권을 했는데 인조 능량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해군에 관련된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싸그리 다 날려버리고 다 자기 사람을 심었어요. 네. 뭐 김유, 이귀 이런 사람들. 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 아마추어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전문가들이 오지 한 번도 않았군요. 국정 운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인조 반정 이후에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국제 관계, 역학 관계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지금 이 뭐라고 할까 이제 후금이라는 여진족이 네.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뭐라고 할까 이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대 슈퍼파워가 됐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교력, 그 앞에 정권이었던 광해군이 아슬아슬하게 이 균형 외교를 맞춰놓은 걸 와르르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뭐냐? 병자호란이 터져버렸죠. 전쟁. 그러니까. 아 그만큼 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이 인수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보면 이제 184명의 인선 완료가 됐는데 네. 뭐 MB 때랑 이제 비슷한 규모라고 해요. 특히 이제 그 경제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좀 많고 네. 학계 인물들은 서울대 출신이 많다. 그래서 서울대 뭐 50대 서호남. 네, 남자가 많다 이런 네. 얘기가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MB 때는 뭐 고소영이다. 혹은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성시경이다. 그래서 성균관대 또 고시 경기고 출신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특징은 조금 이제 덜한 것 같다. 없고. 이런 얘기는 좀 있고 네. 아마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대체로 전 정권들에서 어느 정도 많이 경험이 쌓인 분들이 아마 가는 거 그분들이 후보군으로 좀 거론되는 게 네. 어쨌든 윤석열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총리라든지 아니면 꽤 중요한 위치의 장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포진이 돼야 안정적으로 좀 국정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면 될까요, 정프로? 총리? 네. 아 총리요? 총리 지금 뭐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총리는 사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첫 총리잖아요. 네. 첫 총리. 네. 그럼 이제 일단은 정프로 같은 본인이? 아 정프로 아니 같은 정프로 같은 매력. 같은 네. 매력? 정프로는 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네. 자기의 능력보다 120%를 늘 근데 발휘하잖아요. 궁금한 게 정프로 왜 비웃어? 정프로한테 정치권에서 러브콜 안 들어와요? 저요? 네. 저는 뭐 그런 걸 받지도 않습니다. 아.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니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초대 총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아주 흐름 높아요. 좀 이렇게 좀 이어가면 안 됩니까? 오인혜 씨. 왜냐면은 왜 이렇게 저- 지금 바빠? 갑자기 5페이지로 왜 넘어갈게? 아니 이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안철수 총장, 안철수 안철수 총장은 누구야? 인수위원장이 초대 총리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철수 저 위원장은 네. 서로 지금 밀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당에서는 총리 가라. 그다음에 인수위에서는 당에 가라. 뭐 일단 이런 근데 오늘 녹화하는 그래요? 시점에서 네. 오늘 네. 안철수 위원장이 자기는 총리 안 하겠다라고 아. 일단은 밝혔어요. 아, 그래요? 총리 안 하면 그럼 당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뭐 아. 무슨 장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당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하. 불안한 또 동거가 되겠네. 만약 아. 당으로 가시면. 또 당에 가는 게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적어도 이제 당대당으로 보면 물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그 뭐 개인적인 인지도라든지 네. 이런 건 충분히 대선 후보까지 나왔었으니까 충분히 있지만 당으로 따지자면 사실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떤 기존의 국민의힘 당원들과 혹은 뭐 당대표나 혹은 당직자들과 이제 뭔가를 힘싸움을 하거나 자기 네. 의견을 관철시킬 때 네.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점점 존재감 소멸되면서 네. 갈 곳을 잃은 이른바 요즘 그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치 요즘 BTS 다음으로 뜨는 그러니까요. 네. 자칫 국민의힘의 스트레이 키즈가 되지 않을까. 야, 이 정말 합당까지 하면서 지금 격조 높은 프로그램이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네, K-팝까지 지금 접목을 한 거야. 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KBS니까 K-팝 갑니다. 이야, 그러면 MBC는 뭐 근데 네. 뮤직비디오 가야죠. 거기. 네. 이거- 여러분, 네. 윤혜 씨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네. 국무총리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저 진짜 궁금한 국무총리의 역할이 뭡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일단 될까요? 뭔가 얘기를 더 하려고 지금 했잖아. 그 얘기는 좀 들어줘야죠. 이거 질문 끝난 거 아니에요? 에? 질문 끝났죠. 국무총리 그러니까 네. 봐봐요. 자, 대통령 있는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자, 모르니까 봐봐. 대답을 윤혜 못 씨 하겠다. 잘 봐봐요. 네.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있는 나라에선 국무총리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다음이 뭔가 있겠죠. 아.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윤혜 씨 식은땀 나는 거 봐. 아, 식은땀 안 나요. 네, 봐봐요. 얘기해보세요. 네.
지구상에서 네.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나라에서 네. 국무총리가 따로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어. 물론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도 있고,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어요. 그런데 독일도 그 나라는- 있지 않아요? 독일. 예? 독일. 독일도 그렇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하지, 상징적인 의미고, 대통령이. 그렇죠. 프랑스 그렇죠. 같은 네. 경우는 이원 이 정부예요. 이원집 정부라고. 이원 그러나요? 집정제. 그러니까 네. 총리도 파워가 있고 대통령도 파워가 있는 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래 씨가 질문 잘하셨는데 응. 물론 국무총리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무슨 뭐 이 실권은 있는데 실질적인 실권은 없어요. 약간 상징성의 의미가 있어요. 오,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왜 태어났냐면 네.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 건국 초기에 약간 엇박자라고 할까? 이것 때문에 태어났어요. 엇박자로. 왜냐면 그 죽산 조봉암 선생 등등 우리 재헌 국회가 몇 년도예요? 아마 한 1800 몇 년도 KBS라며. 그쯤 될 것 같은데. 1948년도. 아, 1948년도. 예. 재헌 국회가 네. 이제 만들어졌을 때 네. 이제 재헌절 이후에 이제 죽산 조봉암 선생 등등 이제 그 재헌 국회의 초대 국회의원들은 뭘 했냐면 의원 내각제를 우리가 만들려고 네.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총리가 실권을 갖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상징으로 두겠다라고 재헌 헌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네. 이게 뭐냐 아니다.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실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헌법상에는 국무총리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어색한 동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총리는 사실 네. 어떤 권한을 가지려면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거기 때문에 어. 명확하게 총리의 권한, 총리의 역할 그리고 뭐 총리가 정해야 될 일들을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사실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없는 거죠. 상징적인. 뭐 무슨 뭐 국무회의를 뭐 주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대통령 마음대로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애매하게 어차피 재헌국화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엇박자가 나가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같이 정부통령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그 정 대통령의 유사시에 이거를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차라리 부통령을 만들자 행정부 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인수위원회에서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한데 지금 184명 정도의 인선 중에서 여성 인수위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성 비율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상대적으로 작은 거 이건 같거든요. 또 정프로가 전문이에요. 이거는. 적은데 네. 그건 이제 이번 정부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네. 이번 정부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 어떤 비율이나 비율.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매달리지 않겠다는 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안배라든지 아니면 뭐 남녀 뭐 비율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정부들은 꼭 능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징성 네.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인플루언서로서 제가 궁금한데 정프로는 그 네. 능력 위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 위주제 가장 뒷말이 덜 나올 수는 있으나 네. 그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저는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능력이라는 것도 정말 그게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 역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딱 봐요. 그래서 100점부터 빵점까지 있는데 그 성적에 따라서 난 너한테 돈 줄게. 이건 이제 굉장히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100점 맞은 친구는 과연 100점 맞을 때까지 오롯이 혼자의 노력으로 100점을 맞은 거냐? 그치. 이게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문제 자체가 혹시 100점 맞은 애한테 유리하게 냈던 건 아니냐? 이걸 우리 이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인수위 같은 데서 어떤 그런 지역 안배라든지 여성 안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은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고 공정한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야 너 지역 안배로 들어왔으면 너 그거 능력도 없는 얘기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을 능력을 객관적으로 누가 평가한 것인지. 네,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네. 낮은 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메리트 가산점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의 포인트죠. 네. 그러면 이 인수위원장이 보통 정권 핵심으로 가는 요직의 관문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서 인수위원회 이제 구성된 사람들이 장관도 하고 중요한 요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 이제 많이 가죠. 보통 그 인수위 두 달이 5년을 결정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차기 정부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설계도를 그린다고 할까? 예, 근데 이제 설계도를 잘 그려놓으면 어쨌든 그 설계도대로 집이 잘 지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못 지을 수도 있죠. 설계도는 잘 지었지만 잘 만들었지만 뭐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능력 부족이나 이래서 집은 잘 못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계도가 잘못 그려져 있으면 아무리 뒤에 있는 애들이 잘하려고 해도 안 잘 되지. 지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두 달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정부의 주요직들을 차지할 사람들 그래서 이 정부의 기조라든지 아니면 이 정부의 방향, 이 국가의 방향일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네. 정하는 사람들이 이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인수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또 어떻게 뽑았느냐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갈리는 것 이제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묻히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인수위에서도 차기 정부의 이제 초대 내각 국무위원들을 지금 인선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어차피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행정부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죠, 솔직히. 근데 이제 대체로 그 대선 과정에 네. 공이 있는 사람한테 뭔가 자리를 주는 경우가 흔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유명한 말이긴 합니다만 공이 있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고 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오. 근데 이제 자칫 그게 이제 헷갈리면 공이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줘? 자꾸 주다 보면 이 사람은 뭐 물론 이제 아주 능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거고 그럼 나도 이제 그 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자꾸 그 어떤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처가 꼭 해야 될 일 이런 거보다는 자기에게 더 집중되거나 자기 다음 공을 또 세우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을 이 부처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예상될 수 있는 역시 거죠. 우리 정프로 최고. 아니 봐봐, 요즘 KBS에서 아 저도 느끼는데 저는 그 입 아니, 봐봐. 밖으로 지금 꺼내진 않고 왜 있거든요. 라디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민기 오빠도 이걸 보고 있을 거니까. 아, 내가 그 네. 어디 붙잡아둘게요. 네. 보지 말라고. 그 보지 지금 말라. KBS 최고의 드라마 이방원 보세요? 안 봅니다. 뭐야? KBS 죄송합니다. 드라마인데 네.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네. 그 자기 이복 동생까지 다 죽이고 방번이 방석이 수많은 사람 천남 다 죽이고 아주 오죽했으면 킬방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네. 집권을 했어요. 심지어 는 아버지인 이성계도 그냥 거의 뭐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라고 할까 성인은 아니지만 성군은 아니지만 훌륭한 왕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가 딱 지금 정프로가 한 얘기 그거예요. 뭡니까? 1차 1차 왕자이나 2차 왕자이나 나름대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상을 줬어요. 그리고 자리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이방원이. 탄탄하게 정권을 유지했어요. 아. 이 토크가 매우 풍성해지네. 그러니까 역시 썬킴이네. 야 이거요 그냥 썬킴 아니 아니- 진짜. 여러분 이쯤에서 시그니처 코너이죠. 코너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보통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화로 물어볼 텐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 없으면서 가장 좌불안석인 전민기 팀장에게 저는 전화 연결을 한번 지금 해보도록 전민기 하겠습니다. 팀장 얘기하면서 그 네. 보통 일반 시민이라고 했어요. 아니 전민기 팀장은 왜 안 나온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아, 코로나. 지금 격리 중이에요. 슈퍼항체를 만들고 만들고 있는 있어요. 중이거든요. 항체 생성 중 생성 중. 네. 좀 늦게 생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씨. 네, 반갑습니다. 네 걱정.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반가운 목소리가 전혀 아닌데.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유,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 증상이 심했나 보구나. 어, 네.
아, 증상이 심해서 네. 다행입니다. 만약에 아프지도 않는데 지금 정영진 씨가 너무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 아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가 한 번 왔을 때는 빛나 보입니다. 요 멘트 준비했어요. 요 멘트 준비했어요. 네, 저희 지금 대통령 인수위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데 아프시니까 짧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 위에서 새로운 정책 로드맵 구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힘을 실어주고 싶은 전민기 씨 개인적으로 바라는 정책이나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발표한 거 중에 네. 그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그 충청권 핵심 현안이면서 국정 네.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대통령 세종 직무실을 설치하겠다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물론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이제 빚져서 집을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 하시나?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물론 거기 집무실 설치한다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냐마는 그 상징성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좀 이뤄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라든지 뭐 대학 사라져가는 대학 등등 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네. 저는 이게 꼭 좀 잘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네. 얘기해 주셨네요. 정영진 씨랑 저희 부모님 다 대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충청도 네. 남자들. 네. 특히나 이제 세종시 바로 옆에 저희 부모님은 살고 계셔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 네, 세종시는 그럼 혹시- 이미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니 그 가면은 서울 집값 떨어지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수위에서 이번 주에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 압축해서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국무총리 자리에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그 솔직히 국무총리가 저는 그냥 네. 상징적인 자리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헌법에 보면은 이제 뭐 국정을 통할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무총리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80년대에는 이제 대통령의 방패막이처럼 활용됐던 시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2인자로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지금 우리 발표한 것은 첫 국무총리 컨셉이 경제 전문가고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 경제통을 안 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분석해 드렸지만 빅데이터 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 2위가 이제 경제 살리는 것이고 첫 번째가 국민 통합이었잖아요. 그쵸. 그걸 좀 잘해줄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할 일은 없지만 또 유명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 되고 나면은 뉴스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맞서지 않는 한은.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국민 통합에 있어서 역할을 함으로써 자꾸 뉴스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알겠습니다. 아프신데도 이 전화 인터뷰가 네. 약간 절박함이 느껴지거든요. 목소리가 한마디라도 너무 안 더 들려요. 해야겠다. 어떤 절박함이요? 아니 너무 깨알 같고 주옥 네.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네. 건강하게 나으셔가지고 꼭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영진 씨 끝까지 좀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공룡 기업이 너무 골목 상권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 여기에 친정이라고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자리를 깔 판입니다 지금. 아니, 왜 일도 이렇게- 많으신 분이 굳이 이걸 오케이한 이유를 저는 잘 아니 왜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세요 그냥 좀 몸조리 잘하세요 그냥 빨리. 민기 씨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캐시하세요. 네. 네. 아니 왜 우리 프로그램을 왜 골목 상권이라고 해버립니까? 아 정말 여기에 민기 씨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국무총리는 정말 상징적이고 특별한 권한이 없다. 애매한 위치예요 우리나라는. 어쩌면 뭐 이 거침없는 녀석들의 전민 씨가 국무총리 정도가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근데 상징성이다. 네. 실권은 윤혜 씨가 가져가요. 네, 썬킴 교수님은 어떤 분에게 전화 그 연결을?
또 역사 전문가 분 한 분 네. 연결을 보겠는데 뭐 조선 직장인 열전이란 책을 쓰신 분이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네. 이분 독특한 분이신 게 뭐냐면은 네. 사학 전공이에요. 네. 근데 그 지금 직장에 다니시다 보니까 그 역사와 현재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조선 왕은 CEO들, 신하들은 직장인들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풀어나시는 분이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 이런 그 정권 교체를 어떻게 보는지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역사 전문가 신동욱 선생님 한번 작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약간 코로나 후유증 있으셔가지고. 여보세요. 네, 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잠깐 사무실에서 나오신 거죠? 지금 사무실 회의실 옆에 지금 튕겨 앉아 있습니다. 예. 몸은 좀 괜찮으시고? 예, 괜찮습니다. 네네. 그 우리 신 작가님 같은 분은 지금 역사 사학 전공하셨음에도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네, 예. 또 뭐 조선 직장인 열전 같이 그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약간 뭐라고 할까 독특한 관점으로 역사를 보시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네, 네. 뭐 이제 왕조가 교체되고 이제 왕이 교체되는 그런 과정을 대입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신구 정권 교체가 그 프로세스에서 약간 이 신구 정권이 대립을 했다라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그런 신구 권력 갈등이 있는 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 같기는 해요. 뭐 최근에 뭐 노무현 정권이랑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뭐 조선 시대를 봐도 사실 그런 경우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지금은 대통령제고 그때는 왕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쩌면은 임금과 그 세자의 그 사이, 그러니까 임금은 현재 권력이고 세자는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갈등도 신구 권력 갈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런 사례는 되게 많죠. 뭐 되게 유명한 게 뭐 태종 이방원이랑 그 양녕대군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못 쫓아낸 것도 유명한 사실이고, 또 그리고 그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그 인조에게 독살당했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갈등은 또 되게 유명한 게 아무래도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어쨌든 노론과 소론의 그런 정치적 갈등이라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갈등의 격화 끝에 그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모화변, 그러니까 그 영조가 그 사도세자 그 아들을 뒤조에 가둬 죽이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사건이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둘 사이에서 서로 이제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뭐 그런 정치 세력들도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프로에서 방금 우리 나와서 언급됐어요 그 부분. 그래요? 네. 제가 좀 예지력이 좀 있네요. 근데 그래서 그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불신의 벽을 더 깊게 만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이가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급기야는 이제 영조가 자신이 그 거하는 초소를 그런 사도세자의 초소랑 먼 곳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일이 있고, 그 이후로 또 그 두 사람은 몇 달 동안이나 막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소통이 부재를 하다 보니 그런 불신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 버렸고 결국에는 그런 이모화변이라는 비극까지 간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신 작가님께서 뭐 이제 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곧 들어올 저기 인커밍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에게 반한다. 이 정책만큼은 꼭 어떻게 추진을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면? 저는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좀 희망을 갖는 아니, 그런 좀... 작가님이 무슨 청년이에요? 저도 청년입니다. 저도 이제 불혹의 나이에 갓 접어든 아직은 만으로는 30대입니다. 네. 그런데 뭐 물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제 아들이 또 있잖아요. 네. 제 아들이 또 되게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제 미래 저희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저 주변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청년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좀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좀 많이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 뭐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가운데서 지금 딱 뭐 이거는 꼭 해달라 뭐가 있을까요? 좀 되게 좀 넓은 얘기긴 하지만 사실 좀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좀 희망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집값도 너무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뭐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다리가 너무 적고, 그리고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사다리 좀 일부러 치워버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회가 많이 박탈된 것 같은데, 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는 정책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좀 그 부동산 문제는 꼭 좀 해결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좀 박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코인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열심히 일을 해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신 작가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욱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역시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음. 역사적으로 또 쫙 풀어주셨네요. 두 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뭘요? 우리나라 인수위 네. 방식의 권력 이양의 장단점, 개선점 뭐가 있는지, 좀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권력 이양은 없는 건지. 왠지 그 우리 정프로님이 말씀하실 거는 바로 정책에 반영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저는 네. 너무 막 통합 이런 걸 강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저는 일종의 뭐 허상 같은 것, 이제 판타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적절한 갈등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서도 적절한 갈등은 필요한데, 대신 그 갈등에 있어서 모두가 다 통합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전체주의 그건 국가거든요. 파쇼죠,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갈등을 이때 정확한 룰은 좀 지키면서, 그 룰만 서로 지키면서 갈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그래서 새로 정권이 들어오는 이 순간 자꾸 이렇게 뭐 통합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묻고 가려 이런 건 하지 말고, 우리가 당선된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가, 우리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우리 정부에 뭘 원했나를 정확히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뭘 원했다고 보세요? 이번 정부 이번 정부에 가장 원했던 거는 전 정부에 가장 실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 정부에 제일 실망한 건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네. 혹은 뭐 이건 생각이 좀 양극화. 다르겠습니다만 네. 뭐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저 내로남불과 관련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분들이 아마 이번 윤석열 당선인에게 아마 표를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 개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들려고는 하지 말고, 일단 나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 물론 이제 모두 다가 국민이긴 하지만 나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원했던 것만큼은 최소한 해놓고, 네. 그 나머지 것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마 못하고 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맞아. 네. 일단 뭐 정프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론 통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국론 통일이요. 뭐 국론이 뭐 분열된다. 국론을 하나로 모으자. 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굉장히 파쇼적인 얘기거든요. 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북한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양할수록 건강한 민주주의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딱 선 그어놓고 너는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난 너랑 안 어울린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대파가 물론 내 의견에 동의를 안 하겠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딴 죽은 걸지 말아라 라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방금 정프로가 말씀하셨지만 다 국민 100%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안 내놓겠죠. 네. 그렇게 내놓으면 파쇼 정권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후에 당신들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서포트는 하지 않겠지만 네.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마라라고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음. 윤 당선인이 가장 외쳤던 게 정권 교체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 대한 심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줬는데 지금 현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윤 당선인은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당선인이 시작하지도 않은 이 시점까지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출발이 매끄럽지 않다. 뭔가 민생이라든지 국민이 정말 원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청와대 이전이라던가 거기에 좀 몰려있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윤 당선자가 정말 정프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 정부에서 못했던 것들 정말 뭘 바라는지를 민생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야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잖아 지금. 와. 없는 얘기 단 한 글자도. 와. 이거 야, 대박입니다 이거. 정말 오윤혜 씨. 야. 시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 있는 거 읽을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진행할 때 원고 뺏어야 되겠어 이거. 아, 내가 원고대로 안 하면 두 분이 긴장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두 분을 위해서. 정프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그걸 몰라? 정프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애드립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좋다 우리 오윤혜 씨. 그래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윤 당선인이 국민의 얘기에 조금 더 귀를 주셨으면 얼마나 방금 좋을까. 우리 이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 이전 등등등 뭐 이것도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떠나가지고 반대하는 측에서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안 주는 차원에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네, 아, 만약 정말 옮긴다, 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은 그럼요. 청와대에서 옮길 수 있지. 근무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집무실만 있는 것. 뭐 옮긴다면 옮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큽니다. 무엇 하나 소홀하지 않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스페셜 데이터 거물 정영진 씨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은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네. 정프로의 멘트에 묻어가는 두 사람. 그래서 정프로 멘트에 대한 각주 50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 동의. 뭘 또 동이동이야. 아니, 문제가 또 인정해요. 아, 정말 근데 이래서 정프로 하는구나. 일당 120 하는구나. 맞아요. 일당백이랑 프로도 진행하시잖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저희 KBS 1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동시 방영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같이 먹는 녀석들! 세모당 파이팅! 파이팅 이거 하셔야 돼. 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세모단은 뭐예요? 세상 세상 모든 모든 문제 해결단의 줄입니다. 아이, 수고됐어.